앞에 있는 문을 두드릴 용기가 차마 나지 않았습니다. 이곳 의사 선생님에게 마저 거절당한다면 제 인생은 정말 끝이니 말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저에게 선택권 따위는 없었죠. 그런 건 많이 가진 녀석들에게나 있는 것이니까요. 크게 심호흡을 내쉬고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이내 안에서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죠.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여는 내내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이번에도 안 된다면 제 인생은 끝장이니까요. 이내 방 내부로 들어가고 그녀의 모습을 보고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40대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봐도 그 나이대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예쁘셨으니까요. 그뿐 아니라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고요한 우아함과 화려함이 느껴졌죠. 그에 저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녀가 지혜로운 깊이를 간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마치 제 마음이 읽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그녀의 물음에 차마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환자로서 온 게 아니니까요. 저는 제 옆에 있는 가방을 힐끔 바라봤죠. 그 안에는 제가 반드시 팔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걸 팔아야만 제가 지금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서도 못 팔게 되면 제 하나뿐인 딸도 굶어 죽게 되겠죠.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내 여의사 선생님은 영롱한 눈빛으로 제 시선을 따라가시고서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죠. 아, 아파서 오신 게 아니군요.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그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손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에게 물건을 팔러 온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의사들에게 쌍욕을 먹은 경험도 많아서 그건 제게 상당한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었죠. 이번에도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앞에 있는 수정 선생님은 단아한 외모와 달리 상당히 칼같은 성격으로 유명했죠. 그의 차마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더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아파서 온 게 맞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옆에 있던 가방을 치웠죠. 여기서도 못 팔면 지금 회사에서 잘릴 텐데 그러면 당장 먹고 살 돈도 없죠. 너무나도 간절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게 선생님께 의료기기를 팔 수 있을 리가 없죠. 수정 선생님은 곱고 단아한 외모와 달리 상당히 칼같은 성격으로 유명하셨으니 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의료기기를 잘 판다는 선배들도 이 선생님께는 한 대도 팔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왜인지 선생님은 저를 빤히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이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민호 씨 아니세요? 그에 잠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저를 어떻게 알고 계신지 하고 말이죠. 저번에 여기 왔을 때 선배 따라왔었잖아요. 그제서야 생각이 났죠. 선배님이 수정 선생님께 의료기기를 팔러 왔을 때 제가 따라왔던 기억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 존재감이 워낙 없어서 저인 줄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기억하고 계셨죠. 의아했습니다. 하루에 보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보통 특별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기억에 남게 되니 말입니다. 제가 그녀에게 있어 중요하거나 특별할 이유가 없는데 말입니다. 이내 무언가 고민하시는 듯 하더니 입을 떼셨죠. 팔아야 할 의료기기 뭔데요? 한번 보여줘봐요. 보셔봤자 의미가 없을 텐데. 그야 선배가 퇴짜 맞았던 의료기기와 똑같은 기기니까 말입니다. 잔말 말고 보여줘봐요. 저는 가방에 있던 의료기기를 꺼내 건네드렸죠. 수정 선생님을 그걸 샅샅이 살펴보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녀의 입에서 나올 말은 너무나도 뻔했죠. 여기서 쓰기에는 성능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이죠. 그야 저번에 선배가 수정 선생님께 저 기기를 보여드리고 그 이야기를 똑같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계약을 해주실 리가 없죠. 그런데 그녀는 샅샅이 살펴보더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좋네요. 계약하죠. 그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선배가 들고 왔을 때는 의료기기를 보자마자 형편없다며 바로 퇴짜를 놓으셨으니까요. 처음에는 잠깐 장난치는 듯 했는데 정말 제가 꺼낸 계약서에 사인을 하시더라고요. 대체 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능이 안 좋다고 퇴짜 놓은 아이템과 분명히 똑같은 기기인데 말입니다. 저는 빤히 수정 선생님을 바라봤죠. 그러자 왜인지 눈빛이 흔들리시더라고요. 조금 볼이 빨개지셨죠. 황급히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기기가 좋아 보여서요. 저번에 선배님이 들고 왔을 때는 형편없는 기기라고 퇴짜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건 그러니까. 그의 손가락을 꼼지락 거리시더니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시더라고요. 왜인지 제 앞에서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와 다른 모습을 보이셨죠.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요. 평소에는 정말 냉철하시고 이성적이신 분인데 말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꽤 괜찮은 것 같아서요. 그때는 자세히 볼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배가 가져오셨을 때도 하나하나 다 신중하게 다 뜯어보시고 퇴짜를 놓으신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때와 다른 거라고는 그걸 가지고 온 사람이 다를 뿐이었죠. 그렇다면 나를 보고 계약을 해주셨다는 건데 대체 왜? 머릿속에는 정말 수많은 의문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약을 해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죠. 그녀 덕분에 저는 이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계속 다닐 수가 있으니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해드릴 거라도 있을까요?
밥이나 한 끼 같이 먹어요. 네, 최대한 비싼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한우 오마카세로요. 그녀의 뜻을 이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죠. 보통 의사분들에게 법인카드로 대접하는 것이 저희 일상이었으니까요. 이번에도 그 이유 같아 보였죠. 얼마나 비싼 음식점으로 대접해드려야 할지 상상조차 가지 않았죠.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왜인지 그녀가 고개를 황급히 저으며 말하더군요. 저는 그녀를 빤히 쳐다봤죠. 그런 뜻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요. 그냥 어디 백반집도 괜찮으니까 둘이 식사 한 끼 하자고요. 저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도 아니라면 대체 뭐 때문에 저랑 계약을 해주신 건지 말입니다. 원래라면 속으로 삼키고 있어야 할 테지만 이번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대체 왜 계약을 해주신 겁니까? 그쪽 분이 제 이상형이라서? 피식 웃으시며 말씀하시는데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적잖아 당황한 게 보이자 선생님께서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그러시더라고요. 에이, 장난이에요. 장난.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장난 한번 쳐본 거예요. 그에 저는 급히 고개를 꾸벅 숙이고서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 가슴에 손을 대보니 미친 듯이 심장이 뛰고 있더군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장난으로 하신 말이셨겠지만 저는 도저히 장난처럼 느껴지지 않았죠. 밖에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저는 추위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야 머릿속은 온통 방금 있었던 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의 속을 도통 모르겠더군요. 분명 선배가 가져왔던 것과 똑같은 의료기기인데 선배는 퇴짜를 맞고 저와는 계약을 해주신 게 말이죠. 수많은 가설들을 생각하던 도중 그녀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떠올랐죠. 제가 이상형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진짜라면 모든 게 설명이 되긴 하죠. 법인 카드가 목적도 아니었고 저와 밥 한 끼면 된다는 게 말입니다. 하지만 설마 싶었습니다. 저렇게 예쁘시고 직업까지 의사이신데 저 같은 의료기기 판매원이 뭐가 좋다고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주변 남자 의사들도 그녀가 전부 좋다며 호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심지어 병원장의 아들까지도 말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제가 살아남았다는 것이었죠. 저는 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내 귀여움과 순수함이 공존하는 어리숙한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제 딸이었습니다. 딸, 오랜만에 아빠가 퇴근할 때 치킨 사갈게. 괜찮지? 응, 너무 좋아, 아빠. 그에 저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죠. 아빠, 오늘 무슨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어? 그에 저는 흠칫했죠. 생각해보니 그간 딸이랑 통화할 때 항상 우울한 상태로 통화를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야 당연했죠. 조금만 있으면 잘리게 되는데 어떻게 밝은 목소리로 통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계약도 성공적으로 따내서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다음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드디어 이 기업을 탈출해서 누구나 알아주는 대기업에 갈 수 있게 되니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 인생도 탄탄대로가 시작이 되겠죠. 그렇기에 다음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이제 퇴근을 하고 민지를 데리러 가려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리더군요. 바로 한샘 병원장님이셨습니다. 제가 꼭 계약을 따내야만 하는 병원의 병원장님이셨죠. 저는 급히 전화를 받았죠. 민호 씨, 우리 어머니께서 공항에 들어오셨는데 지금 내가 나갈 수가 없네. 이거 어쩌지? 언뜻 보면 그냥 단순한 푸념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죠. 한샘 병원과 계약을 따내야만 저는 대기업으로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병원장님에게 잘 보이는 게 중요했죠. 아니 그런 수준도 아니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될 정도였죠. 이거 참 어머니 혼자서 집에 돌아오시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말이야. 아이고 이거 참 난감하네. 빙둘러서 제가 데리러 가라는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혹시 직접적인 언급을 했다가는 나중에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 말이죠. 한샘 병원장님은 지금의 권력 관계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찍소리도 못하는 절대적인 약자라는 포지션을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 같아서는 가기 싫었습니다. 오늘은 딸에게 치킨을 사들고 가기로 한 날이었으니 말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당연히 제가 모시러 가야죠. 아이고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좀 부탁 좀 할게요. 그 통화를 끝으로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오늘 분명히 딸과 같이 치킨을 먹기로 약속을 했는데 눈물이 찔끔 나더군요. 정말 너무나도 못난 아버지였죠. 어떻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못날 수가 있는지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 아빠, 무슨 일 있어? 딸은 제 목소리 톤을 보고 바로 제 감정 상태를 알아채더군요. 아빠 오늘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 미안. 그에 한참 동안 다른 말이 없더군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고작 9살인 꼬마 아이니까요. 괜찮아, 아빠. 엄마 없이 나 키우느라 고생하는 거잖아. 오히려 내가 미안해. 짐덩어리라서. 그의 눈물이 왈칵 나더군요. 민지가 빨리 커서 아빠 먹여 살릴게.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아빠. 울음이 왈칵 튀어나올 뻔했기에 저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에게만큼은 우는 모습을 정말 보이기 싫었으니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받은 감정은 정말 이루어 말할 수가 없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녀석만큼은 제가 먹여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아서 공항으로 향했죠. 거기에는 병원장님의 어머님이 계시더군요. 저는 그대로 모시고 서울의 자택으로 모셔다 드렸죠. 현재 시각은 새벽 2시였습니다. 지금 바로 집에 가도 얼마 못 자고 출근을 해야 했죠. 그냥 차에서 자려고 눈을 붙였는데 전화가 한 통 울리더군요. 바로 병원장님이셨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너무 만족했다고 하네. 너무 고맙네. 자네의 제안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지. 몇 시간을 개고생을 했는데 돌아온 것이라고는 정말 짧은 감사 인사일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했던 제안을 고려해보겠다는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으니까요. 이 계약에 성공하기만 하면 대기업에 이직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 가기만 하면 제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개발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뿐 아니라 딸의 학비도 전부 지원이 되고요. 저에겐 너무나도 간절했죠. 저는 잠깐 눈을 붙이고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역시나 엄청난 고강도의 업무들의 연속이었죠. 그래도 어찌저찌 업무는 끝나긴 하더군요. 시계를 보니 저녁 7시였습니다. 오늘만큼은 꼭 집에 가서 딸과 같이 시간을 보내며 푹 휴식을 취하려고 했죠. 그렇게 차를 탔는데 이번에도 전화가 오더군요. 당연히 병원장님이겠거니 했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수정 선생님이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저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죠. 잠깐 이쪽으로 와줄 수 있어요? 원래 같으면 거절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다음 말에 차마 거절을 할 수 없었죠. 제가 말했죠? 밥 한 끼만 하면 된다고요. 그에 저는 황급히 그쪽으로 갔죠. 그곳은 상당히 고급 일식 술집이었습니다. 수정 선생님은 혹시나 다를까 했는데 역시나 똑같으셨죠.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은 접대가 필요한 것이었죠. 제가 겪었던 여타 다른 의사분들과 똑같은 분이었습니다.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역시나 괜한 기대였죠. 저는 고급 일식집 앞에 차를 대고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안쪽 룸 앞에 섰죠. 여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죠. 그런데 흠칫 놀랄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수정 선생님이 아니신 줄 알았으니까요. 그야 평소에는 화장도 아예 하지 않고 수수하게 다니시는데 오늘은 왜인지 엄청나게 꾸미고 나오셨으니까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씩 웃으시더군요. 정말 심장에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그녀의 한참 떨어진 곳에 앉았죠. 그야 저는 계산만 하고 빠져야 하는 입장이니 말입니다. 뭐 하세요? 그의 수정 선생님이 의아하신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그에 제가 말했죠. 중요한 손님은 언제 오냐고요. 중요한 손님이요? 그야 저렇게 꾸미고 만나시는데 중요한 사람이 아닐 리가 없죠. 그게 아니라면 혹시 남자친구라도 만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 같은 걸 만나기 위해서 저렇게 꾸미고 오실 리가 없으니 말입니다. 영업사원으로 살아남으려면 눈치가 정말 빨라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 정말 통달을 해야만 했죠. 지금 가장 적합한 처세술은 없는 듯 조용히 있는 것이죠. 중요한 분과 이야기가 끝나면 저는 조용히 계산만 하고 빠지는 그런 처세술을 선택해야 할 타이밍이었죠. 수정 선생님도 저를 빤히 보시더니 이내 피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맞아요. 중요한 사람 만나기로 했죠. 선생님 앞에 서면 정말 제 모든 생각이 읽히는 기분이 들었죠. 어찌되었건 지금부터 중요한 건 최대한 없는 듯 있으면서 계산만 하고 나가는 것이었죠.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제가 물어봤죠. 오시는 시간에 맞춰 준비를 해둬야 하니 말입니다. 지금 이미 와 있는데요. 그에 저는 고개를 요리조리 돌렸죠. 제가 실수한 건가 싶었죠. 이 자리에 이미 와 계신데 제가 못 봤던 건가 싶어서요. 최대한 빨리 찾아내서 사과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중요한 손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한숨을 푹 내쉬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쪽이 제 중요한 손님이에요. 그에 저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죠. 마치 고장난 듯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제가 수정 선생님의 대체 왜 중요한 사람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저 같은 게 뭐라고. 그러니까 그 법인 카드는 그냥 내려놔요. 머리가 망치에 맞은 것 마냥 멍했습니다. 법인 카드 때문이 아니라면 대체 왜 저를 1대1로 만나려고 하신 건지 말입니다. 도저히 못 참겠어서 물어보려는 찰나 갑자기 문이 열리더군요. 음식 나왔습니다. 종업원분께서 음식을 세팅해 주셨습니다. 이내 정말 근사한 음식들이 나오더군요. 역시나 고급 일식집답게 음식들이 너무나도 먹음직스러워 보였죠. 이내 한 상 가득 세팅되었습니다. 빨리 먹죠. 하지만 저는 선뜻 먹지 못했습니다. 그야 메뉴판에 있는 영의 개수들을 보고 기겁할 뻔했으니까요. 이곳은 제게 너무나도 비싼 곳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먹어도 되는 건지 했죠. 그야 제가 낼 여력이 되지 않으니 말입니다. 수정 선생님은 그런 저를 보더니 이내 피식 웃으시며 말하시더군요. 제가 오자고 했으니까 당연히 제가 사는 거죠. 맘껏 드세요. 정말로요? 네, 제가 민호 씨에게 거짓말해서 어디 쓰겠습니까? 그 뒤로 저희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죠. 정말 맛있긴 하더군요. 괜히 비싼 음식점에 오는 게 아닌 걸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수정 선생님이 계속 깨작 드시고
입을 닦으시고 다시 깨작 드시고 입을 닦으시고를 반복하시더군요. 마치 저를 남자로 의식하는 것 같이 말이죠. 식사 자리에는 긴 정적이 흘렀죠. 젓가락 소리와 숟가락 소리만 들렸으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먼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대체 왜 부르신 건지 말입니다. 이내 수정 선생님이 먼저 입을 조심스럽게 떼시더군요. 제가 보자고 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였습니다. 이내 조심스럽게 입을 떼셨죠. 대체 왜 저랑 1대1로 밥을 먹자고 하신지가 너무나도 궁금했으니까요. 저는 귀를 쫑긋 세웠죠. 다름이 아니라 한샘 병원과 계약을 하려고. 지금 엄청 고생 중이시죠? 그에 저는 흠칫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거 포기하세요. 그 양반 절대 계약 안 해줄 겁니다. 왜 그런지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사실 저는 수정 선생님이 왜 저런 말을 하시는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야 지금 저와 똑같이 노예로 부려먹다가 계약은 해주지 않고 버려진 영업 사원만 해도 한 트럭이니까요. 충분히 그녀의 심정은 이해가 갔습니다. 너무나도 이해가 갔지만 저는 거기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쪽 분이 뭘 안다고 그러십니까? 네? 그의 선생님이 동공이 요동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시죠. 선생님 입장에선 그저 스쳐 지나가는 듯하는 조언이겠지만 저에게는 제 인생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야 저에게는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니까요. 여기서 한샘 병원과 계약에 성공해야만 대기업에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만 제 딸을 풍족하게 키울 수가 있고 제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개발 업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건 압니다. 이성적으로는 너무 잘합니다. 한샘 병원장이 소문이 그렇게 좋은 양반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요. 그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지만 저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오지랖 부리지 말아주세요. 그야 그 길 말고는 제게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애써 수정 선생님의 말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 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으니까요. 정말 희박한 확률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누구보다 잘 알지만 저는 그걸 무시해야만 했습니다.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 더 이상 관여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수정 선생님은 정말 넋이 나간 사람 마냥 자리에 앉아 계셨죠. 아마 상당히 충격이 크신 듯했습니다. 그러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꾸벅 고개를 숙이고 뒤를 돌아서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군요. 어떻게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요. 좋아하는데. 그의 심장이 지릿하더군요. 설마 싶었는데 역시나였죠. 저도 좋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야 남자라면 수정 선생님 정도 되는 여자가 좋다고 관심을 표현하면 없던 마음도 생기는 법이니까요. 내가 그쪽 분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내 말 한 번만 믿어봐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말이었죠. 감사한 말이었지만 사랑 노름을 하기에는 지금 현실이 너무나도 냉혹했죠. 그에 저는 돌아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실 아내와 했고 그뿐만 아니라 9살짜리 큰애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남의 아이를 평생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그의 선생님이 입을 꾹 다무시더군요. 책임진다는 말은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진다는 말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버릴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돌아섰죠. 그 뒤로는 수정 선생님은 저를 잡으시지 않더군요. 사실상 완전한 관계의 종말이었죠. 그 뒤로는 문자도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온전히 이 프로젝트에 매달리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발걸음을 돌리는데 왜인지 가슴이 저릿하더군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께 독서를 퍼부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너무 괴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죠. 관계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밖으로 나왔는데 전화가 오더군요. 아빠, 오늘은 너무 보고 싶어. 딸이 울음기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집에 들어가지 않은 지도 벌써 몇 달째였죠. 그런데 딸의 음성은 멈추고 갑자기 젊은 여성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민지가 너무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수업 중에 전화를 드렸어요. 바로 담임 선생님이셨죠. 정말 너무 미안했습니다. 몇 달 동안 9살의 어린 애를 방치해뒀죠. 이제 다 컸으니 괜찮다고 혼자서 합리화를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실상은 어른인 척 하는 것일 뿐이었죠. 그야 어떻게 9살짜리가 몇 달 동안 계속 아빠를 안 보는데 멀쩡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만큼은 반드시 딸 아이 학교에 데리러 가고 같이 여가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네, 오늘은 데리러 가겠습니다. 그의 담임 선생님이 말하시더군요. 민지가 너무 좋아하네요. 아빠랑 오늘 같이 영화 보고, 영화 끝나면 체스하고, 끝나면 숨바꼭질 놀이도 해야지. 아빠 민지가 기다리고 있을게. 꼭 와. 무조건 갈게.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갈게. 오늘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민지와 같이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도 없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차를 몰고 민지 학교로 가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리더군요. 바로 한샘 병원의 병원장님이셨습니다. 일단 전화를 받긴 했죠. 그야 전화도 받지 않고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니까요. 자세한 사정은 말씀드려야만 했죠. 우리 조카 태워주시는 기사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데리러 못 가시는데 자네가 좀 데리러 가줄 수 있겠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제 아이를 포기하고
남의 아이를 데리러 가라니요. 그리고 수정 선생님의 말을 곱씹어보니 맞는 말이긴 했죠.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계약도 못하고 딸과 신임마저 잃으면 정말 끝이니까요. 그때는 정말 모든 걸 다 잃는 거였죠. 그에 저는 정중하게 거절을 했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 그에 제가 말했죠. 몇 달 동안 병원장님이 부르는 대로 나가다 보니 딸과 아예 보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꼭 같이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말이죠. 그에 병원장님이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이내 말하시더군요. 생각해보니 그간 미안할 짓을 많이 했군. 좋아, 이번에 픽업만 완벽하게 해준다면 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네. 그에 혹하더군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학원도 아니고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해본다는 건 사실상 어른들끼리 하는 밥 한 끼 하자 이런 것과 같은 뜻이죠. 죄송합니다, 병원장님. 이번만큼은 저도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군요. 확실히 제 의도를 알아들으신 듯 했죠. 이제 끊으려는데 그러시더군요. 계약해주겠네. 정말이십니까? 그럼 정말이지. 그 말에 저는 결국 차를 돌릴 수밖에 없었죠. 휴대전화를 들었는데 마음이 정말 너무 무거웠습니다. 딸을 못 데리러 가는 이유가 다른 것도 아니라 남의 집 아이를 데리러 가느라 못 데리러 가는 거라니. 정말 어떻게 이런 못난 아빠가 있을 수 있는지 정말 딸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반드시 오늘만큼은 같이 있기로 했었는데 저는 힘없이 휴대전화를 눌러 딸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차마 전화를 걸 수가 없더군요. 딸에게 정말 너무나도 미안했으니까요. 정말 하염없이 눈물밖에 안 나오더군요. 제 빌어먹을 상황이 말이죠. 학창시절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면 그냥 바로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을 텐데 학창시절에 놀아서 지방대학교를 갔다는 이유로 정말 너무 빙돌아서 가야 했죠. 그것 때문에 제 딸은 저를 이해해주고 희생을 해야만 했고요. 선택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말이죠. 마음 같아서는 딸을 데리러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지금 당장은 그게 맞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병원장님의 조카분을 데리러 가는 것이 맞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차마 딸에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비겁한 선택을 했죠. 차마 전화로는 못하겠어서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 뒤로 알림음을 꺼놓았죠. 차마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딸이 저를 얼마나 원망할지 온전히 바라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비겁한 어른이었죠. 저는 결국 병원장님의 조카분 학교로 가서 무사히 서울의 자택까지 모셔다 드렸죠. 조카분이 들어가는 걸 보고서 긴장이 빠지자 정말 이루어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근처에서 딸이 그토록 좋아하는 치킨을 잔뜩 샀죠. 이렇게라도 속죄를 하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요. 이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딸 생각이 나더군요. 여기서 치킨 냄새가 나면 항상 집에 들어가서 먹자고 했었는데 저는 그거 하나 못 해줬죠. 정말 아빠라는 호칭이 부끄러울 정도였죠. 그렇게 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머리가 백지장 마냥 새하얗게 물들었죠. 그야 아무리 찾아봐도 딸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황급히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봤죠. 누군가가 데려갔다고 하더군요. 그에 저는 제정신이냐고 말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지 어머님이셨습니다. 그의 엄청난 탄력감이 몰려와서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저와 아내는 정말 앙숙이었습니다. 둘 다 이혼하는 것에 적극 동의를 했죠. 하지만 한 곳에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바로 딸을 누가 데리고 갈지로 논쟁이 분분했으니까요. 서로 딸을 데리러 가려고 했죠. 결국 딸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 딸은 결국 저를 선택했죠. 그의 엄마는 알코올 의존증이 있어서 술을 맨날 먹고 폭행을 일삼기 일쑤였으니까요. 그렇게 딸을 데려오면서 분명 저는 다짐했었죠. 나는 딸을 사랑을 듬뿍 주며 키울 거라고. 하지만 지금 결과를 보면 그저 우스울 수밖에 없었죠. 제가 오히려 아이 엄마보다 못한 사람이 된 것이니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딸과 신임마저도 깨지고 만 것이죠. 제게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저 계약에 성공해서 대기업에 이직을 하는 것, 그것 하나만 제게 남은 것이었죠. 저는 이내 한샘 병원장님의 부름에 따라 원장실로 향했죠. 테이블 위에는 제가 그토록 원하던 계약서가 얹어져 있었죠. 정말 너무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저는 냉큼 테이블에 앉았죠. 거기 사인하게나. 정말 그간 너무 수고 많았네.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며 말하는데 그간 노력했던 것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지나가더군요. 정말 너무나도 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긴 터널 끝에 빛이 결국 보이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남아있는 건 탄탄대로였죠. 이 계약서에 사인만 하게 된다면 제 대기업 이직은 확실시 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사인을 하려고 계약서를 바라봤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서 저는 원장님을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장님, 이거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다르다는 거지? 분명 나는 계약을 해준다고 했던 걸로 아는데. 물론 의료기기 계약을 해준다는 내용이 적혀있긴 했습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기기 품목도 맞았고요. 여기 일대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분명 50대 납품 계약을 요청드렸던 걸로 압니다. 그걸 병원장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실 테죠. 모를 리가 없죠. 그게 왜 문제지?
네? 그게 왜 문제냐고 물었네. 나는 분명히 그 기기 품목으로 계약을 해준다고 했지 몇 대 해주겠다고 했던 기억은 없네만.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가 빠득 갈리더군요.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라면 참았겠으나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정말 많은 걸 포기하고 온 것이니 말입니다. 뭐 그렇다고 자네가 뭘 어쩔 수 있지. 이게 바로 병원장님의 실체였죠. 수정 선생님이 말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저도 혹시나 싶어 대비를 해뒀죠. 저는 주머니 속에 넣어뒀던 휴대폰을 꺼내 원장님에게 보여드렸죠. 녹음본이 있습니다. 이걸로 정식으로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정말 남은 것도 없었죠. 죽거나 살거나 이판사판이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는 순간 끝이었으니까요. 뭐 그럼 고소하게나. 다만 나는 전관예우 변호사를 쓸 텐데 자네는 변호사 고용할 돈이라도 있는가? 그에 저는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런 제 모습을 보고서는 씩 웃으며 말하더군요. 자본주의에서 돈 없는 건 약한 거고 죄야. 자네는 몇 년 동안의 긴 법정 공방에 나갈 돈을 감당할 수 있나? 정말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정말 분하지만 병원장님의 말이 맞으니 말입니다. 당장 딸 먹여 살릴 돈 버는 것도 허덕이는데 그 긴 법정 공방을 감당할 돈이 있을 리가요. 그런 저를 보더니 상당히 큰 특이감을 얻으신 듯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그러게 좀 열심히 살지 그랬나? 쯧쯧. 지금 그거 해주는 거라도 감지덕지하게 여기게나. 자네에겐 그것마저도 과분하니 말이야. 정말 너무 후회가 되었죠. 이럴 거라면 진작 수정 선생님의 말을 믿을 걸. 왜 나는 이렇게 바보인지. 저는 정말 이제 남은 것이 없었죠. 들이받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는 못 갑니다.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했으니까요. 딸과의 관계도 포기했고 수정 선생님과의 관계도 포기했고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반드시 제가 맞다는 걸 결과로 증명해야만 했으니까요. 반드시 계약을 따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장님이 그러시더군요. 밖에 있는가? 이내 원장님이 말씀하시자 밖에서 보안 요원들이 들어오더군요. 지금 많이 아파 보이니 밖에 모셔다 드리게나.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는 못 나갑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반항했지만 상대가 될 리가 없었죠. 상대는 190의 거구의 근육질들이니 말입니다. 결국 저는 밖에 쫓겨나게 되었죠. 지금 혼자 있다가는 정말 잘못될 것 같다는 직감이 너무 강하게 들었죠. 결국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누구라도 지금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으니까요. 하지만 지인들 모두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하더군요. 그에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사람이 너무 슬프면 웃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 말이 맞더군요. 정말 실성한 사람 마냥 웃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 저를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걸 신경 쓸 수 있는 정신 상태가 아니었죠. 정말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았으니 말이죠. 아무도 제 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안 다가오는 게 당연하죠. 그야 누가 이런 실성한 사람 옆에 오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옆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죠. 옆을 돌아보니 수정 선생님이셨습니다. 괜찮아요. 왜 그래요? 수정 선생님이 대체 왜 여기에? 선생님은 그런 저를 말없이 빤히 바라보시더니 이내 저를 부축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제 차에 타요. 저는 수정 선생님의 부축을 받아 결국 그녀의 차에 올라탔죠. 차에 올라탄 뒤에 수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인데요? 말해봐요. 내가 해결해 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온갖 악담을 퍼부었는데요. 그럴 거라면 병원장과 계약이라도 멋있게 성공하던가 그것마저도 못한 저는 정말 쓰레기였죠. 저에게는 더 이상 남은 게 없었습니다. 수정 선생님은 그런 저를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꿰뚫는 듯한 통찰이 담긴 눈빛이었죠. 제 정말 가슴 깊은 구석에 숨겨두었던 것들까지 전부 발가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내 무언가 깨달으신 듯 고개를 끄덕이셨죠. 어떻게 된 건지 알겠어요. 역시 그렇게 되었군요. 그에 제 주먹이 꽉 쥐어졌죠. 정말 너무 면목이 없었죠. 죄송합니다. 그때 그렇게 심한 말을 선생님께 했으면 안 되었는데 선생님 말이 맞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의 수정 선생님이 눈동자를 굴리시더니 이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신 듯했죠.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미안하죠. 네? 그에 저는 화들짝 놀란 채로 수정 선생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선생님께서 제게 사과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실 9살짜리 아이가 있고 평생 남의 아이를 키울 수 있냐는 말에 제가 선뜻 대답을 못했잖아요. 그거야 당연한 겁니다. 그야 누가 남의 배에서 나온 애를 평생 동안 사랑을 듬뿍 주며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때 망설여서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에서라면 대답할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대답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해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눈은 무척이나 빛이 났습니다. 정말 그때 받은 감정은 이루어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저 같은 놈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는지. 그렇게 친하다고 생각했던 녀석들은 제가 힘들다고 술 한잔 같이 하자고 해도 자기들 바쁘니까 나오지도 않았고
결국 제가 모진 말만 내뱉었던 수정 선생님만 제 옆에 있으시니까요. 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냈는지 정말 너무 시간이 아깝더군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상황을 전부 자세하게 말해주세요. 저는 선생님을 바라봤죠. 너무나도 진실한 눈빛이었습니다. 정말 살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는데 제 평생 운을 다 썼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고마우신 분이었죠. 저는 그의 말을 하기 시작했죠. 딸을 전 와이프가 데리고 갔는데 데리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야 이미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도 어렵지만 데리고 오더라도 아빠 밑에서는 미래를 그릴 수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병원장님과 계약건을 성공시켰어야만 했는데 이용만 당하고 버려졌다고 말이죠. 그의 수정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그래도 개발 쪽에 엄청난 재능이 있으시잖아요. 맞죠? 그 말은 맞긴 합니다. 비록 지방대학교를 나왔지만 개발 쪽으로는 한국 최고 대학교인 한국대학교 학생들마저 가뿐히 뛰어넘고 대상을 받았으니까요. 그것도 단순히 한 번에 그친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대기업들이 학벌을 너무나도 본다는 사실이었죠. 특히 개발 직군일수록 더더욱 그렇고요. 하여 저는 중소기업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도적인 실적을 입증해 보여서 학벌을 뛰어넘는 성취를 보여야만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개발에 자신이 있으시면 스타트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요즘 엔젤 투자자들 많잖아요. 그의 제 주먹이 꽉 쥐어졌죠. 저도 그걸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여러 번 도전을 해봤었죠. 실제로 엔젤 투자자들 앞에서 PPT를 만들어 발표도 여러 번 했습니다. 모두들 처음에는 제 공모전 결과를 보고 흥미를 가졌지만 제 학벌란을 보고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나 카이스트들이 몇 명 모이면 묻지도 말고 투자를 하라는 말이요. 저는 처음에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겪어보니 그렇지 않더군요. 정말 그 말대로 학벌이 좋은 사람들은 저보다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받을 수 있었죠. 그에 비해 저는 성과가 아무리 좋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한국 사회는 지독하리만큼 학벌이 중요하더군요. 물론 그 학벌마저 뛰어넘는 성취가 있다면 말이 다르겠지만 그분들이 보기에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제 말을 들은 수정 선생님이 입술을 꼭 깨무시더니 말하시더군요. 제가 투자할게요. 네? 그야 놀랄 수밖에 없었죠. 단순히 몇 천이 아니라 몇 억 단위였죠. 아니, 그걸로도 부족했습니다. 조금 크게 규모를 벌인다면 몇십억까지 투자를 받아야만 하고 말이죠. 저는 수정 선생님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냥 몇천 단위이신 걸로 알고 계신 듯했죠. 그렇기에 저렇게 말하실 수 있는 게 분명해 보였죠. 그야 당연하죠. 몇십억이라면 수정 선생님도 정말 인생을 걸어야 하는 액수일 텐데요. 그에 제가 말했습니다. 최소한 10억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다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쪽 업계 창업에 필요한 비용들을 말이에요. 제가 말했죠. 그쪽 분 책임지겠다고 15억 정도까지는 제가 투자해 줄 수 있어요. 저는 멍하니 수정 선생님을 들여다봤죠. 장난인가 했지만 그녀의 눈빛을 보고서는 장난이 아님을 알 수 있었죠. 정말 너무나도 진지하셨습니다. 대체 왜?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랬습니다. 분명 그때 일식집에서 말했잖아요. 제가 그쪽 분 인생 책임진다고요. 분명 그때 물었을 때 선생님께는 대답을 듣지 못한 걸로 아는데요. 아니요.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책임지겠다고요. 워낙 작게 말해서 못 들은 모양이시네요. 픽 웃으며 말씀을 이어가셨죠. 귀 좀 파고 다니셔야겠어요. 괜히 무거운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장난을 치시며 말하는데 너무 울컥했습니다. 그간 저는 힘들 때 그 누구에게 기댈 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죠. 특히 남자들이라면 다들 그럴 겁니다. 그야 약점을 보여봤자 뭐 하겠습니까? 오로지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들고 가야만 하죠. 그럴 때마다 누가 옆에 있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말도 안 되는 바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야 힘들 때마다 옆에서 떠나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잘 되면 제가 원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붙어먹으려고 하고 말이죠. 그런데 수정 선생님은 대체 왜 이런 가진 것 하나 없는 놈 옆에 있어 주시는 건지 코끝이 찡하더군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원래라면 저와 제 코가 석자이기에 그냥 냉큼 그 돈을 받겠지만 오히려 수정 선생님께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개발은 좀 하지만 저는 사업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그 돈은 아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하던 도중 제 손을 턱 잡으시더군요. 저는 그쪽을 바라봤죠. 저를 꼿꼿이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아니요. 무조건 하실 수 있어요. 네? 제가 봤던 민호 씨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는 소나무 같은 분이시죠? 하지만 저는 그의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잘 해왔으면 애초에 지방대를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중소기업을 가지도 않았을 테니까 말입니다. 제가 입술을 꾹 깨물자 제 손을 감싸 잡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을 못 믿겠으면
저를 믿으세요. 제가 잘 될 거라고 했던 사람들 모두 잘 되었거든요. 그에 저는 멍하니 수정 선생님을 바라봤죠. 제 사람 보는 눈은 정말 정확하거든요. 그 덕분에 과외 선생님도 잘 만나 의대도 올 수 있게 되었고, 개원 대출 금리도 엄청 싸게 받을 수 있었고요. 희죽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의사예요. 그간 개원에서 모은 돈도 꽤 있고요.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수정 선생님에게도 15억이라는 돈은 정말 큰 돈인 게 확실해 보였죠. 아마 그녀가 10대 시절을 모두 바쳐 의대에 들어가고 그 의대에 들어가서 정말 죽을 듯이 공부를 하고 그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서 병원을 차리고 정말 정신없이 일만 해서 모은 그 너무나도 피 같은 돈 말입니다. 의사는 이 정도 금방 버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뭐 실패해도 저는 어차피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분명 거짓말이 맞죠. 거짓말이 맞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남자라는 놈이 어떻게 이렇게 받기만 하는지 정말이지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럼 우선 집에 들어가요. 아니, 내 집에서 쉴래요? 피식 웃으며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같이 있자고 하고 싶었지만 제게 중요한 건 따로 있었죠. 그녀가 인생을 바쳐서 모은 돈을 가지고 저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만 하니까요. 그게 진정한 보답인 거죠. 다음날 일어나 보니 정말 제 통장에는 15억이라는 거금의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분이었습니다. 반드시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만 했죠. 우선 가장 필요한 사무실부터 빌렸죠. 경기도 쪽에 엄청나게 싸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개발에 필요한 것들을 구했죠. 거기에 정말 많은 돈이 들더군요. 그 뒤에는 정말 최소한의 사람만 구해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개발에 필요한 장비에 드는 비용만 해도 너무 어마어마했으니까요. 그쪽에는 많은 돈을 쓸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회사에 일정 지분을 주는 대신 열정페이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혹시나 열심히 해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봤지만 역시나더군요. 이만 퇴근해보겠습니다. 사장님. 그들은 오후 6시가 되면 칼같이 시간을 맞춰 퇴근을 했죠. 그렇다고 근무 시간 동안 그렇게 일을 열정적으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 때우는 듯 대충대충 영혼 없는 눈빛으로 업무를 보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런 그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긴 하죠. 그야 열정페이를 받는데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 리가 없죠. 스톡 옵션을 주었다고 한들 그건 회사가 잘 될 때의 이야기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스톡 옵션이 큰 돈이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그야 스타트업 1000개 중에 999개는 몇 년 지나지 않아 폐업을 하거나 유의미한 매출을 내지 못하니 말입니다. 결국 저 혼자서 모두 짊어져야 하는 것이죠.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개발을 시작하고 밤에 눈이 감길 때쯤에는 회사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저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걸렸죠. 불안감이 스멀스멀 밀려들더군요.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저보다 먼저 다른 기업이 치고 나갈지도 모릅니다. 이 바닥은 누가 먼저 치고 나가서 선점하냐 싸움이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직원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야 열정페이를 받고 야근을 같이 해달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게다가 자기 사업도 아니고 직원인데요. 그들의 입장은 너무 이해가 되긴 했지만 너무 서러웠죠. 하지만 불평한다고 바뀌는 건 없죠. 저는 결국 혼자서 계속해서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원 한 명이 그러더군요. 사장님, 오늘은 저도 야근하겠습니다. 그에 흠칫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저 직원은 밤에는 영화를 꼭 봐야 휴식이 된다고 항상 먼저 퇴근하던 직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다음으로는 어린 처자식이 있는 직원마저 그러더군요. 사장님, 저도 같이 야근하겠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애야 집사람이 보면 되죠. 굳이 저까지 봐야겠습니까?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직원들이 저를 따라 같이 야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왜 갑자기 변한 건지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건 잠시 미뤄두기로 했죠. 정말 이 세상에 없었던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펼쳐 보이고 싶었으니까요. 이미 다른 것들은 다 뒷전이었습니다. 민지에게도 정말 미안하지만 어느샌가부터 민지도 중요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깊은 몰입을 했죠. 그러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성과가 튀어나왔습니다. 각막의 일부분조차도 제거할 필요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라식 기계를 만들어버린 거였죠. 게다가 이 기계를 이용하면 몇 시간만 지나면 바로 전자기기를 보며 일상생활을 해도 될 정도로 회복도 빨랐죠. 정말 이건 세상에 없던 혁신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이것만 상용화에 성공시킨다면 제가 그토록 바라던 성공이라는 걸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였죠. 너무나도 기쁜 날이었기에 직원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솔직하게 물어볼 수가 있었죠. 지금에서야 성공이 확실하지만 그때는 확신도 없었을 텐데 왜 다들 자진해서 야근을 한 거냐고. 그의 직원 한 명이 그러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왔을 때 일하기 싫었던 건 맞습니다. 그야 너무 진보한 수법이잖아요. 스톡옵션을 미끼로 꼬셔서 열정페이로 쓰는 거.
그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스톡 옵션으로 준다고 하고 열정페이로 후려치려는 스타트업들이 워낙 많았으니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사장들은 일하지도 않고 그냥 직원들만 스톡 옵션 때문에 계속 일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이 되죠. 매몰 비용이 커지니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100의 99의 사장들은 처음에만 열심히 일하며 직원들에게 희망을 주다가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본인은 손을 놓아버리니까요. 그야 그렇게 해도 직원들인 이미 회사에 투자한 매몰 비용이 너무 컸죠. 시간을 몇 년 갈아 넣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스톡 옵션을 받기 위해서 정말 죽어라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간 몇 년간의 생활이 그냥 날아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사장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불평도 하지 않고 힘들다는 말도 하지 않고 몇 년을 연달아 회사에 지내시는데 그걸 보며 왜인지 제 안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더라고요. 분명히 나도 저렇게 무언가에 열정을 가졌을 때가 있는데 저는 세상과 타협해버려서 그 눈빛을 잃어버렸죠. 하지만 사장님은 그 눈을 계속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힘들 때도 말입니다. 그게 제 마음에 불을 붙였어요. 왜인지 사장님이라면 이 말도 안 되는 확률의 성공이라는 게 가능할지도 모른다고요. 아니 이성적으로 보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이죠. 하지만 사장님이라면 왜인지 가능할 것만 같았습니다. 저도 열정이 끓어오르더라고요. 그의 다른 직원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하더군요. 맞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사장님 옆에서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장님이라면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의 눈물이 찡하더라고요. 내가 대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주는지 말입니다. 에이, 사장님 울지 마세요. 저는 그날 직원들과 정말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정말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인복 하나만큼은 너무나도 좋았죠. 저는 이 기쁨을 수정 선생님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아파트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죠. 그런데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정 선생님과 전혀 다른 아주머니분께서 나오셨으니까요. 총각은 무엇이요? 오히려 제가 할 말이었죠. 하지만 우선은 제 설명을 했습니다. 수정 선생님과의 관계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이내 말씀을 하셨죠. 아, 여기 살던 사람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 자네가 그 사람이구먼. 그런데 하나 걸리는 말이 있었죠. 여기 살던 사람이라니요. 수정 선생님이 이 집 주인인데 어딜 간다는 말입니까? 아, 자네 모르는가 보군. 여기 살던 처자가 이 아파트 담보로 엄청나게 대출을 받았어. 근데 그걸 감당 못해서 결국은 경매에 넘어가서 그걸 내가 주운 거지.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저 때문에 평생을 바쳐서 모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신 거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동안에 저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으셨죠. 혹시나 제 정신 상태에 지장이 갈까봐 말이죠. 그럼 지금은 어디서 지내세요? 아마 자기 병원에서 자고 먹고 다 하고 있을 거야. 저는 수정 선생님의 병원으로 가봤죠. 잠겨있는 문 너머로 그녀가 보였습니다. 매우 위태위태해 보이는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죠. 저 같은 놈만 아니었다면 좋은 분 만나서 정말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 왜 괜히 저 같은 걸 믿으셔서는.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남았으니까요. 아직 임상시험도 남았고 혁신 의료기기 허가 및 지정, 보험 등재도 해야 했으니 말입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죠. 그리고 그건 자동으로 진행되기에 큰 문제가 없었죠. 정말 중요한 건 병원들과 이 기기의 사전 계약을 맺는 것이었죠. 그래야만 저 과정들이 완료가 되었을 때 바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으니 말입니다. 처음에는 병원들 전부 일일이 찾아가는 걸 생각해봤지만 그렇게 해서는 답이 없었죠. 그래서 찾아보니 국제의료기기 박람회가 있더군요. 꽤나 규모도 컸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부터 해서 식품의약처 처장 등 정말 정재계에서 내노라 하는 인물들이 다 모이는 곳이었죠. 이곳이 기회다 싶었습니다. 이곳에 나가서 이걸 선보일 수만 있다면 계약은 따놓은 당상이니 말입니다. 제품은 완벽했기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잘 드릴지 그 고민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막히게 되었죠. 제출 서류에서 매출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의 참가가 반려되었으니까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선보여야만 온전히 저희 회사의 과실로 돌아오게 되니까요. 물론 제품이 워낙 좋기에 개별 병원들을 일일이 찾아가도 어떻게든 팔리긴 하겠지만 금방 카피 상품이 나오겠죠. 저희보다 단가를 엄청 낮춰서 말이죠. 얼마 팔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안 되죠. 반드시 여기서 모두에게 선보여서 많은 병원들과 한 번의 계약을 맺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했기에 거기 담당자분과 전화로 하루 종일 사정했지만 되돌아오는 말은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었죠. 평소에 저라면 좌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간 너무 많은 고난을 겪어서일까요? 이번에도 왜인지 헤쳐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열심히 고민을 하다 보니 하나 해결책이 떠오르더군요. 정말 엄청난 도박이긴 하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죠. 저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죠. 어쩐 일인가? 한센병원의 병원장님이셨습니다. 요즘 회사를 차렸다고 들었는데 어떤가? 잘 되고 있는가? 그에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죠. 잘 되지 않고 있나 보구만. 끌끌 그야 당연하지. 사업이 쉬운 줄 아나.
차라리 이럴 거면 그때 제대로 계약해 줄 걸 그래서 자네 인생이 이렇게 밑바닥으로 갈 줄 알았다면 말이야. 그야 겉으로 보기에 저희 회사는 망한 게 맞으니까요. 재무제표로 봤을 때 매출도 전혀 없었고 직원들의 임금 체불도 상당했으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한번 뒤집기만 하면 바로 폭발적으로 터지는 그런 기업이었죠. 폭풍전야 전이 원래 고유한 법 아니겠습니까? 출발선 앞에서 땅하면 바로 1등으로 치고 나갈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죠. 저는 병원장님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한센병원 부스를 저희에게 조금만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할 리가 있나? 말이 되는 부탁을 하게나. 그야 당연하죠. 병원장님이 제 부탁을 들어주실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좋은 생각이 있었죠. 제가 만든 의료기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구미가 당기신 듯 했죠. 그야 이 양반은 제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보는 게 인생의 낙인 사람이니 말입니다. 뭐 좋네. 그때 부스쯤이야 한 개 내줄 수 있지. 오게나. 그의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분명 병원장은 저를 망신시키려는 생각이었겠지만 실상은 전혀 다를 테니 말입니다. 이걸 국제의료기기 박람회에서 선보일 수만 있다면 사실상 게임은 끝나는 것이죠. 일주일 뒤면 드디어 국제박람회가 시작이 됩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더군요. 일주일 뒤에는 보건복지부 장차관부터 해서 각 기업의 총수들 정말 정재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모이는 곳이죠. 일반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들이 제 의료기기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죠. 그제서야 직원들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가 있었죠. 사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희들도 수고 많았다. 그런데 사장님 하나만 물어봐도 됩니까? 뭔데? 사장님은 돈 이제 썩어 넘치게 많아지실 텐데 그걸로 뭐 하실 겁니까? 그에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말을 할 때 제 표정이 상당히 웃겼는지 직원들이 그러더군요. 뭐야, 사장님 은근 로맨티스트셨네. 설마 이렇게 죽어라 일한 것도 다 그분을 위해서? 그럴 리가. 저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죠. 제 볼에 열이 오르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의 직원들이 씩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에이, 맞네요. 그분 때문에 그분 진짜 좋으시겠다. 그분은 그런 걸 누릴 자격이 있으신 분이니까. 와, 사람에 관심 없는 사장님이 그렇게 말하실 정도라니 누구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소개시켜 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우선은 일주일 뒤 박람회에 집중하자.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까 말이야. 그의 직원들 모두 고개를 끄덕였죠. 이후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발표 대본부터 해서 어떻게 해야 의료기기의 성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지 말입니다. 그렇게 머리를 모아서 밤낮 고민하다 보니 정말 좋은 안건이 나왔죠. 이거라면 정말 그 누가 오더라도 이 기기의 성능을 완전히 다 보여줄 수 있을 것만 같았죠. 드디어 대망의 박람회 날이 되었죠. 저희 회사 앞으로 긴 리무진이 오더군요. 사장님, 잘하고 오세요. 직원들의 응원 소리와 동시에 차에 올라탔죠. 리무진 안에는 한샘 병원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왔는가? 네. 그런데 자네 좀 변한 것 같군. 뭐가 말입니까? 왜인지 사람이 달라졌어. 엄청 차분해졌고 뭐라고 해야 할까? 세상 풍파를 다 겪은 자만 가질 수 있는 그런 해탈한 눈빛이랄까. 그 말을 하며 저를 유심히 보셨죠. 이내 시선을 제 가방에 있는 곳으로 옮기셨죠. 그게 자네가 개발한 의료기기인가? 네. 그의 제 눈빛을 빤히 응시하시더니 이내 말씀하셨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겠나? 그의 등골이 서늘하더군요. 만약 이걸 보게 된다면 이 양반은 절대 저를 참가시켜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야 이걸 선보이기만 한다면 수많은 병원들과 계약을 맺게 될 텐데 그걸 이 양반이 배 아파서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죠. 아직 미완성이라 보여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제의료기기 박람회는 왜 가는 거지? 그냥 경험 삼아 가는 거죠. 그의 병원장님은 저를 유심히 쳐다보시다가 이내 등받이에 푹 기대셨죠. 그래, 뭐 자네가 개발해봤자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국제의료기기 박람회에 도착했죠. 개막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TV에서나 볼 법한 유명인들이 여기 전부 모여 있었으니까요. 국회의원부터 해서 각종 부의 장차관들까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옆으로는 세계적인 기업인들이 있었죠. 정말 너무 설렜습니다. 이들에게 제 발명품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내원분이 다가오시더군요. 한센병원 분들이시군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내 저희는 한샘병원 부스로 안내를 받았죠. 저희가 배정받은 곳은 3곳이었습니다. 가장 앞에 있는 A홀, 중간에 있는 B홀, 가장 끝에 있는 C홀. 병원장님은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죠. 자네 발명품을 보여준다면 내가 A홀을 주겠네. 지금이라도 보여주겠나? 아직까지도 의심을 못 버리신 모양이었죠. 정말 독한 양반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의 표정을 찡그리더니 말씀하셨죠. 그럼 자네는 C홀로 가게나.
역시나 예상대로였죠. 그래도 이게 맞았습니다. 만약 제가 보여줬다고 하면 시올이 아니라 아예 내쫓았을 것이 분명하니까요. 아니, 그건 불가능하겠군요. 여기에 모여있는 어마어마한 면면들 앞에서 그런 행패는 부리지 못할 테니까요. 다만 적극적으로 견제를 하겠죠. 시올이지만 적어도 견제는 받지 않을 것이기에 그나마 다행이었죠. 이내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의 총수들이 정말 많이 와서 구경을 하더군요. 정말 너무 색다르고 설레는 경험이었지만 제 속은 점점 타들어가기 시작했죠. 대부분 A홀만 둘러보고 가끔 B홀을 둘러오는 사람 정도만 있고 C홀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이 행사는 3일 동안 열지만 주요 인사들은 1일차에 오고 다시는 오지 않죠. 오늘 안에 어떻게든 선보여야만 했습니다. C홀에는 사실상 일반인들만 주로 구경을 왔죠. 다른 C홀 부스 사람들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은 동태 썩은 눈이었죠. 여기에는 주로 아이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이거 뭐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갈색머리의 아이가 유독 여기를 C홀에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녔죠. 이거 완전 신기하다. 설명 좀 해주면 안 돼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반응도 하지 않았죠. 완전히 철저히 무시를 했습니다. 그야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자기들의 영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될 테니까요. 심한 사람들은 손을 휘휘 저으며 못 볼 것 같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 꼬마에게는 상당히 큰 상처인 듯 했죠. 녀석이 터덜터덜 걸으며 밖으로 나가려는데 너무 제 딸이 겹쳐 보이더군요. 저는 녀석에게 말했죠. 이쪽으로 와볼래? 설명해 줄게. 그의 녀석의 눈이 다시 반짝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녀석에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이 분야의 석사쯤은 되어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일단 열심히 설명해 줬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이게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죠? 하지만 녀석은 정확히 본질을 꿰뚫어냈죠.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제가 했던 고민까지 정확하게 똑같이 했죠. 이 녀석 뭐지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정심이었으나 어느새 변했죠. 저도 신나서 녀석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녀석이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완벽히 답변했죠. 그렇게 꼬마 아이지만 정말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녀석도 워낙 신나다 보니 저에게 반말도 했죠. 주변에서는 뭐라고 했지만 저는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본질이 중요하지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수없는 문답을 마친 후 녀석이 그러더군요. 아저씨, 이거 우리 병원에 공급하고 싶어요. 그의 피식 웃었죠. 병원이라니 이런 꼬마 아이가. 하지만 일단은 장단을 맞춰주기로 했죠. 너희 병원이 어딘데? 정확히는 우리 아빠가 하는 병원인데 예일 병원이에요. 그의 주변이 깔깔대기 시작하더군요. 그야 예일 병원이라면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병원 중 한 곳이었으니까요. 아이는 주변을 보더니 머리를 극적이며 말하더군요. 뭐, 못 믿는 눈치네. 그럼 아빠 데리고 올게요. 그의 주변에서 그러더군요. 저렇게 어린 나이에 허언증이 걸려서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동양인 아이로 보이는데 무슨 예일 병원장님의 딸이라는 건지. 그들의 말이 맞긴 했습니다. 그럴 리도 없지만 정말 예일 병원장의 자제분이라면 서양인이어야 할 테니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더군요. 설마 싶은 기대가 있었지만 역시나였죠. 이 세상에 동화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더군요. 결국 거의 끝날 때까지 그 어느 누구도 제 부스에 찾아오지 않았죠. 아니, 끝날 때쯤 되니 한 분이 찾아오시긴 하네요. 네, 한번 구경하러 왔네. 아무도 구경을 오지 않아서 나라도 와주어야 하지 않겠나? 아니다. 한 명 오긴 했구만. 그 꼬마 녀석 말이야. 자네 열정만큼은 정말 인정일세. 그런 꼬마를 상대로도 정말 열심히더군. 한샘 병원장님이었죠. 그 누구와도 계약을 맺지 못한 제 꼴이 상당히 재미있으셨는지 희죽 웃으시더군요. 너무 낙심하지는 말게나. 자네가 만든 발명품으로는 너무 당연한 결과니 말이야. 아, 혹시 아나 그 꼬마가 정말 허언증이 아니라 예일 병원장의 따님분일지 말이야. 아주 즐겁게 웃으시더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바로 이쪽 시올로 들어온 한 남성 때문이었죠. 그의 등장에 소란스럽던 주변도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그를 뚫어져라 응시했죠. 바로 예일 병원장님이셨죠. 설마 그 꼬마가 진짜로? 모두들 사색을 띤 채로 말했죠. 에이, 아니겠지. 우연이겠지. 그냥 구경차 오신 거겠지. 하긴 그럴 리가. 그런데 그분은 다른 부스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저희 부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꼿꼿이 응시하며 말씀하셨죠.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네, 물론이죠.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그야 예일 병원장님이라면 조금만 살펴보셔도 이 의료기기의 진가를 알아보실 게 분명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의 앞을 막아서더군요. 그가 표정을 찡그리며 앞을 봤습니다. 바로 한샘 병원장님이셨죠. 보시는 건 괜한 시간 낭비이신데 저랑 같이 이야기나 나누시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베낀 것 투성이겠죠. 괜히 이런 거 보느라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으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예일 병원장님의 표정은 상당히 안 좋으셨죠. 그 뜻은 제 딸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대체 무슨...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의 뒤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죠. 바로 제가 설명을 해주었던 그 녀석이었죠. 녀석은 저를 향해 씩 웃으며 엄지를 치켜들더군요. 진짜 예일 병원장님의 자제분이셨던 거였죠. 제 딸은 비록 어리지만 엄청나게 뛰어난 영재죠. 그런 제 딸이 이 기기에 대해 극찬을 했고요. 병원장님의 방금 말은 제 딸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제서야 병원장님의 표정이 굳기 시작하셨죠. 예일 병원장님께서 제게 다시 물으셨죠. 이거 자세히 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물론이죠. 정말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군요. 바로 그 예일 병원장님께서 제 발명품을 샅샅이 훑어보시고 계셨으니까요. 너무 자신 있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작은 불안감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워낙 까다로우신 분이기에 혹시 마음에 드시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고요. 발명품을 샅샅이 살펴보시다가 이내 내려놓으시며 저를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있기라도 한 건가 마음이 섬찟했죠. 그런데 그의 다음 말을 듣고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이 기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의 거기 있는 모두가 얼어붙었죠. 설명을 듣겠다는 말은 이 기기가 정말 마음에 들었을 때나 하는 말이니까요. 그야 당연하죠. 의료기기에 대한 설명은 정말 상당히 기니까요. 즉, 설명을 듣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낸다는 것은 이 기기가 마음에 들었다는 뜻이었죠. 그의 말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저는 그간 직원들과 함께 밤새 준비했던 내용을 그대로 브리핑을 해드렸죠. 여기까지입니다. 제 설명이 모두 끝나고 긴 정적이 흐르더군요.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그 고요한 정적 속에서 박수 소리가 나기 시작했죠. 모두의 시선이 거기로 쏠렸습니다. 바로 예일 병원장님이셨죠. 이내 그 박수 소리는 병원장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둘러보니 보건복지부 차관님부터 해서 각 행정부의 유명하신 얼굴들이 모두 다 모여있더군요. 그때 몸에 전율이 솟구치셨습니다. 이분들은 분명 예일 병원장님을 모시기 위해 따라오신 분들일 텐데 어느새 제 발명품을 보고 매료되어 계속 설명을 듣고 계신 것이었으니까요. 정말 너무나도 짜릿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업신 여기던 이들의 표정도 제 설명을 듣고 모두 변해 있었죠. 어떻게 저런 걸 개발한 거지? 와, 그렇게 안 보였는데 진짜 대단하네. 단 한 분의 표정만 달랐습니다. 바로 한샘 병원장님이셨죠. 제 설명을 듣는 내내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이내 제 말이 사실인지 확인을 하려는 듯 제 발명품을 샅샅이 살펴보고서는 멍한 표정을 짓더군요. 저 같은 놈이 정말 그런 발명품을 만든 것이 그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이내 그가 손을 부들부들 떨더군요. 정말 재미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으로 왼종이 한 장이 들이밀어지더군요. 앞을 보니 국내 대형 병원의 병원장님이셨죠. 저희랑 계약 맺으시죠. 판매 가격의 100%를 더 쳐드리겠습니다. 네? 그에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죠. 판매 가격의 100%를 더 쳐준다면 자그마치 2배나 더 주고 산다는 건데. 아니요, 저희한테 초기 물량을 넘기시면 200%를 더 쳐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초기 물량을 넘기시면 300%를 드리겠습니다. 그에 누구 할 것 없이 앞다퉈 제게 계약서를 들이밀기 시작했죠. 정말 너무나도 짜릿했습니다. 원래라면 의료기기를 파는 사람은 철저히 을인 입장이죠. 하지만 너무나도 압도적인 의료기기라면 갑과 을의 관계가 뒤집히게 됩니다. 모든 병원들이 원하게 되면 수요가 턱없이 부족하게 되니까요. 그때부터는 의료기기를 파는 회사에 잘 보여야 하는 입장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 경우는 매우 극소수이긴 합니다. 잔기술이 아니라 정말 퀄리티가 압도적으로 좋아야만 가능한 경우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기 물량을 공급받는 게 중요했죠. 결국 그렇게 초기에 선점한 물량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결국 가격은 천정부지마냥 솟아서 10배까지 제한이 왔죠. 정말 눈물이 찔끔 나더군요.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들이 정말 주마등 스치듯 스쳐 지나가더군요. 정말 눈물이 찔끔 나오더군요.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것은 수정씨의 몫이 너무나도 컸죠. 그녀가 아니었다면 저는 도중에 포기했을 테니까요. 그의 꼬마가 제게 다가오더군요. 아저씨, 이거 저희 병원이랑 독점 계약하면 안 될까요? 미국 한정에서요. 그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했죠. 아무리 그래도 아예생 독점 계약은 좀 아니다 싶었죠. 아무리 미국 한정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독점 계약 맺으면 그냥 기기값이 30배를 쳐드릴게요. 그에 저는 굳을 수밖에 없었죠. 30배라면 아무리 기기를 잘 써서 마진을 낸다고 한들 오히려 손해일 게 분명했으니 말입니다. 애초에 저희 병원은 돈은 상관없어요. 썩어 넘치게 많으니까요. 중요한 건 미국에서 최고의 실적을 올리는 병원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 기기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확실히 이해가 되긴 했습니다. 그들 부자에게 있어 이미 돈은 썩어 넘치게 많을 테니까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명예욕이겠죠. 미국에서 최고의 병원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좋아, 계약 맺자. 그렇게 저는 결국 예일병원과 계약을 맺게 되었죠. 그뿐 아니라 수많은 한국 대형 병원들과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곳은 제게 오지 않더군요. 바로 한샘 병원장님이셨죠. 저를 빤히 바라보고 계셨죠. 하지만 그 표정은 예전과 상당히 달랐죠. 저의 눈치를 보시는 듯 했죠. 그야 당연하죠. 이렇게 압도적인 기기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한샘병원은 결국 경쟁에서 밀리게 될 테니까 말이죠. 어차피 저 양반도 제게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모든 게 정말 꿈만 같았죠. 아니, 혹시 꿈은 아닌가 불안한 감정이 들더군요. 마치 천국에 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요. 혹시나 싶어 볼을 꼬집어 봤는데 너무 아프더군요. 역시나 현실이 맞았습니다. 너무나도 다행이었죠. 저는 근처 호텔에 묵고 다음날 일어나서 계좌를 확인했죠. 정말 믿을 수 없이 많은 금액이 입금되어 있더군요. 오히려 너무 비현실적인 금액이니까 이게 현실 돈 같지가 않더군요. 하지만 은행 앱에 있는 돈이니 분명 현실이 맞죠. 이렇게 많은 돈이 입금되니 한 분밖에 생각나지 않더군요. 바로 수정씨였습니다. 저는 근처 백화점에서 갔죠. 그리고는 원래라면 쳐다도 보지 못하던 명품 정장샵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있는 직원은 저를 힐끔 보더니 그러더군요. 손님, 여기 상당히 비쌉니다. 여기 워낙 오래 근무하다 보니 몇 초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견적을 뜨는 듯했죠. 분명 그녀의 안목이 맞긴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빈털터리였으니까요. 오늘부터는 다르지만 말입니다. 저는 거기서 많은 옷들을 입어보기 시작했죠. 정말 비싼 옷은 다르긴 하더군요. 재질 자체가 완전히 고급지다는 게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표정은 굳기 시작했죠. 어차피 사지도 않을 거면서 왜 저러나 몰라. 그들의 수근덕 거림이 탈의실 내부에서도 들리더군요. 아니, 애초에 들리라고 한 말일 겁니다. 제가 살 능력이 안 되는데 계속 입어보며 진상질을 하는 거라 생각했겠죠. 이내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옷 다 너무 좋네요. 네, 그렇죠. 무성의하게 대답하더군요. 제가 입었던 거 전부 주세요. 예? 그의 직원이 눈을 휘둥그레 뜬 채로 말하더군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입었던 거 다 달라고요. 그의 직원은 믿을 수 없는 눈을 뜬 채로 저를 보더군요. 이거 다 하면 7천만 원입니다. 손님.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카드요. 일단 직원은 카드를 받았지만 여전히 못 믿는 눈치였죠. 그야 7천만 원을 한 번에 긁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일단 결제해 보겠습니다. 할부는 필요 없으세요? 네, 그냥 일시불로 주세요. 카드를 긁으면서도 계속 의심을 하는 표정이었죠. 한도 초과되는 거 아니야? 100%지, 뭐. 띠링 이내 명쾌한 승인음이 들렸죠. 그러자 그들이 입을 쩍 벌린 채로 저를 보더군요. 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꾸벅 인사를 남기고 밖으로 나왔죠. 이제는 정말 수정 선생님을 뵈러 가야 할 때니 말입니다. 저는 멀끔하게 차려입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죠. 어서 오세요. 카운터 직원이 인사를 하더군요. 아니, 당연히 카운터 직원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 선생님이셨죠. 그녀의 초췌한 몰골을 보니 데스크 직원 월급 줄 돈도 없어 데스크까지 맡고 계시고 있는 듯했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눈을 휘둥그레 뜨시더군요. 아마 제 정장을 보고서는 상당히 당황하신 듯했죠. 그 정장 뭐예요? 그야 당황하실 수밖에 없죠.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 기업은 매출 0원인 0짜리 기업이었으니까요. 성공했습니다, 선생님. 그게 대체 무슨... 100마디 말보다는 한 번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저는 TV를 틀었습니다. 그러자 아침 9시 뉴스가 나오더군요. 이번 국제의료기기 박람회에서 말도 안 되는 실적은 거둔 우리나라 기업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그 앵커는 계속해서 그 기업의 실적을 읊기 시작했죠. 그의 수정 선생님도 탄식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와, 저기 기업 대박이네. 그저 세상 먼 일 구경하시는 듯한 목소리였죠. 그런데 그 앵커의 마지막 말을 듣고서는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셨죠. 바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이름이 나왔으니까요. 그 이후로 저를 말없이 계속 바라보셨죠. 너무 놀라서 말 문마저 잃으신 듯 했습니다. 네, 성공해서 돌아왔습니다. 그의 수정 선생님이 저에게 안겨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간 말은 안 하셨지만 정말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신 듯 하셨죠. 비싼 정장이 다 젖었지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제게 수정 선생님보다 중요한 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내 정신이 드셨는지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으시며 말하시더라고요. 미안해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변상을 할게요.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을 하고서 저는 선생님께 제 은행 계좌를 보여드렸죠.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액수에 입을 쩍 벌린 채로 보시더라고요. 이 돈은 수정 선생님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요. 아니에요. 그쪽 분이 노력해서 얻은 건데 그게 왜 제 것이 될 수가 있나요? 그에 저는 수정 선생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저는 수정 선생님이 없었다면 도중에 포기했을 겁니다. 정말 진심이었죠. 아니, 객관적으로 봐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힘든 길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선생님의 것이기도 하죠.
물론 그 돈으로 제 빚을 갚아주는 건 나도 너무 환영이에요. 하지만 그 이상은 받기 싫습니다. 그쪽 분의 노력으로 얻은 과실을 제가 냉큼 쓰는 건 도저히 제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선생님은 받으려고 하시지 않았죠. 정말 이런 사람 없다 싶었습니다. 다른 주변 사람들은 제가 성공하자 어떻게든 뜯어먹으려는 사람 투성이인데 말이죠. 말 한 번도 안 섞어봤던 동창들도 연락이 오더군요. 참 신기하죠. 사람이라는 게. 그 뒤로는 일방적으로 선생님에게 돈을 드리는 것은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이 필요하여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셔야 사연자분의 뒷이야기가 올라왔을 때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